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다 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기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김진사댁이라 불렀으며 사시사철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담장 밖으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도 멈추게 하는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뒷산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집을 감싸고 있었고 앞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가을이면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박씨 부인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덕이 높고 살림 솜씨가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평안을 빌었으며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집안 식구들의 옷가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폈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장독대에는 반질반질 윤기가 흘렀고 곳간에는 햅쌀과 묵은 쌀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어 흉년이 들어도 이 집만은 굶주리는 법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깊은 기품이 서려 있어 하인들도 그녀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들판의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잘 말린 고추를 다듬으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남편 김선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벌써 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본래 성품이 모나지 않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였으나 세상 물정에 다소 어둡고 귀가 얇아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대신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남편이 오직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내조해 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던 일손을 멈추고 직감적으로 남편이 돌아왔음을 느꼈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대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인들도 바깥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닫혀있던 사랑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주인을 맞을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드디어 김선비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오랜 객지 생활의 피로함보다는 알 수 없는 들뜬 표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얼굴보다 그의 뒤를 따르는 낯선 가마 한 채였습니다. 화려한 색실로 장식된 가마는 소박한 시골 마을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고 가마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한 젊은 여인이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붉은 비단 치마에 화려한 놀이개를 차고 있었으며 짙은 화장과 교태 섞인 몸짓은 평생 흙과 살림만을 알고 살아온 박씨 부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가마에서 내리는 여인의 손을 잡아주며 한바구음을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갓 장가든 새신랑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김선비는 박씨 부인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첩실인 화선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가장 볕이 잘 들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라 일렀고 먼 길 오느라 고생한 화선을 위해 따뜻한 물과 맛있는 음식을 대령하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미동도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찬바람이 윙윙거리는 듯 했습니다. 십수년을 함께하며 집안을 지켜온 조강지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낯선 여인에게만 온갖 정성을 쏟는 남편의 모습은
참으로 야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선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서울 내기라며 콧대 높은 목소리로 시골집의 이곳저곳을 훑어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흙먼지가 신발에 묻는 것을 질색하며 하녀의 등을 밟고 마루로 올라가겠다고 떼를 썼고, 김선비는 그런 그녀의 행동을 나무라기는커녕 귀여워 죽겠다는 듯 허허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하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리며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주인 어른의 기세에 눌려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평화롭던 김진사댁의 공기가 순식간에 낯설고 불편하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조용히 안채로 들어가 평소처럼 저녁상을 준비하라고 부엌 어멈에게 일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높낮이의 변화가 없었고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아 부엌 어멈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솥단지 안에서 밥이 끓는 소리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지만 그날 저녁 김진사댁의 부엌에는 여느 때와 같은 활기찬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녀들은 쟁반에 음식을 담으면서도 혹시나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상이 다 차려지자 김선비는 당연하다는 듯이 화선을 데리고 사랑채가 아닌 안채의 상석을 차지하려 들었습니다. 본래 안채는 안주인인 박씨 부인의 공간이며 집안의 법도가 엄연히 존재하건만 김선비는 화선에게 집안 구경을 시켜준다며 안방 문턱을 넘으려 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때 처음으로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고, 안방은 조상 대대로 안주인이 지키는 곳이니 객은 사랑채나 별채에 머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김선비는 순간 멈칫했으나 화선이 입을 삐죽거리며 팔을 잡아당기자 에이하며 손을 휘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김선비와 화선은 사랑채로 건너가 늦은 밤까지 술판을 벌이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에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경박하고 위태로운 느낌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방에 홀로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 감을 손에 쥐었지만 바늘기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눈앞이 흐릿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늦잠을 잔 화선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김선비 역시 그녀의 곁을 지키느라 아침 문안 인사조차 거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으나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없는 고요함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사랑채 쪽을 힐끔거리며 혀를 찾고 집안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화선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와서는 밥상이 부실하다며 타박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골 음식은 입에 맞지 않는다며 산해진미를 요구했고, 김선비는 즉시 하인들을 장터로 보내 비싼 고기와 생선을 사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들이 헐값에 팔려나가고 대신 화려한 비단과 기름진 음식 재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알뜰하게 모아두었던 살림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었지만 김선비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집안을 지키려 애썼지만 화선의 방자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화선은 안채의 물건들을 함부로 가져다가 자신의 방을 치장하는가 하면 안주인만 쓸 수 있는 그릇들을 꺼내어 쓰기도 했습니다. 하녀들이 말리려 하면 김선비에게 달려가 일러바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때마다 김선비는 하녀들을 불러다 매질을 하거나 꾸짖었습니다. 집안의 위계 질서가 뒤집히고
충직한 하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씨 부인은 장독대에서 된장 항아리를 닦고 있었는데 화선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박씨 부인의 거친 손을 비웃으며 자신처럼 고운 손을 가져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화선을 바라보았으나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듯 다시 묵묵히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화선은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자 얼굴을 붉히며 발을 구르고 돌아갔지만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김선비는 화선의 노래가락에 맞춰 장단을 맞추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와 그들의 흥청망청한 소리가 뒤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빗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집안 곳곳을 살피며 돌아다녔는데 사랑채의 기와 한 장이 비틀어져 빗물이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선비가 먼저 알고 고쳤을 터였지만 지금의 그는 지붕이 새는지 기둥이 기우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늙은 개조차 주인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김선비가 가까이 가도 꼬리를 흔들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동물들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 김진사댁의 흉흉한 소문을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망 높던 김진사댁이 여우 같은 첩실 하나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느니 박씨 부인이 너무 순해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다느니 하는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모를 리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화선이 입을 옷감을 직접 챙겨주기도 하고 김선비가 먹을 보약을 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가장 어른인 노모가 계셨더라면 호통이라도 쳤을 테지만 일찍 돌아가신 탓에 김선비를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화선의 불평은 더욱 늘어갔습니다. 온돌방이 따뜻하지 않다며 아랫목이 탈 정도로 부를 때라고 성화를 부렸고 오감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져갔습니다. 머슴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지만 화선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무가 젖어 연기가 난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김선비는 화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머슴들을 닥달했고 집안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화선의 시중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남편이 예전에 읽던 책들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떨어진 마른 꽃잎 하나를 보며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거닐던 지난날의 봄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무뚝뚝한 남편이었지만 그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었기에 가난한 시절도 행복하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편은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처럼 보였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쾌락에만 매달리는 듯하여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랑채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고 안채의 은은한 등잔불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을 지키고 남편을 바른 길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움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리빨 같은 엄격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마치 박씨 부인의 마음을 대변하듯 창호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옷고름을 다시 매만지며 흔들리는 촛불 심지를 가위로 잘라내어 불빛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지러운 집안을 정리하고
바로잡겠다는 그녀의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별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하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집안의 열쇠 꾸러미와 장부가 놓여 있었고 평소의 온화함 대신 비장함마저 감도는 분위기의 하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오늘부터 집안의 살림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김선비와 화선이 늦은 아침을 맞이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을 때 안채에서는 이미 조용하고 치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고 들이닥칠 찬 바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선비는 화선의 머리를 빗겨주며 오늘 점심에는 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의 앞날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찬 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세차게 흔드는 계절이 돌아왔음에도 김진사댁 사랑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야 할 선비의 방에서는 밤낮으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혀를 찾고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김진사댁의 품격이 땅에 떨어졌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덮은 지 오래였으며 오로지 화선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의 붉은 입술에서 나오는 간드러지는 노래를 듣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화선은 시골 생활의 무료함을 달랜다는 핑계로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유행한다는 비단 옷감부터 시작하여 값비싼 장신구들이 쉴 새 없이 집 안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입은 옷은 촌스럽다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롱 구석에 처박아 두거나 아랫사람들에게 선심 쓰듯 던져주곤 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화선의 낭비를 나무라기는커녕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낙이라며 곳간의 열쇠를 함부로 열어 재물을 퍼다 주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이 줄어드는 속도가 마치 둑이 터진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사랑채의 아궁이에는 한겨울에도 한여름처럼 장작이 활활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화선은 조금만 방이 식어도 춥다며 난리를 피웠고 머슴들은 그 엄청난 양의 택감을 마련하느라 쉴 틈 없이 산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뒷산의 나무들이 하나둘 베어져 나가 민둥산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씨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이거늘 한낱 여인의 투정 때문에 숲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방바닥이 절절 끓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만 만족해하는 화선을 보며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음식 투정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져 부엌 어멈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구하기 힘든 바다 생선을 내오라거나 제철이 지난 과일을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통의 하인들은 엄동설안의 읍내 장터까지 십리길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어렵게 구해온 귀한 식재료로 정성껏 요리를 해올려도 화선은 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핑계로 상을 물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화선을 달래기 위해 자신이 먹던 밥상까지 물리며 하인들을 질책했고 결국 멀쩡한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화선이 사랑채 앞마당의 조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멀쩡한 화단을 뒤엎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화단은 박씨 부인이 시집와서 심은 귀한 약초와 꽃들이 자라는 곳이었지만 김선비는 화선의 말 한마디에 인부들을 불러 화단을 파헤쳐 버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뿌리 뽑힌 꽃들을 보며 박씨 부인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밤늦게 몰래 나가 말라 비틀어진 뿌리들을 수습하여
안채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하인들에 대한 화선의 횡포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어린 하녀가 실수로 물을 엎지르자 불같이 화를 내며 뜨거운 찬물을 하녀의 손등에 부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녀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울자 김선비가 달려왔는데 그는 다친 하녀를 걱정하기는커녕 화선이 놀라지 않았느냐며 하녀를 매질하여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늙은 하인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서슬퍼런 주인의 기세에 눌려 억울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김선비의 눈과 귀는 완전히 멀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총명함을 잃고 오로지 화선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깼다 해도 믿을 태세였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말로 점잖게 충고를 건네도 그는 남의 가정사에 웬 참견이냐며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어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 사랑채에는 점잖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오로지 아첨을 떨며 술이나 얻어먹으려는 시정잡배들만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 텅 비어가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쌀독의 쌀이 바닥을 보이고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마저 화선의 낭비로 동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가올 보릿고개를 넘기기는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대대로 지켜온 집안이 자신에 대해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존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우물가에서는 김진사댁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렸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듣기 민망한 것들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여우한테 홀려 간까지 빼주고 있다더라. 안방 마님은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신세라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다시 집안 하인들의 귀에 들어갔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안채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문을 열어보니 이 집안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가장 나이 많은 하녀인 덕이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호롱불이 들려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덕이네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박씨 부인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더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제발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집안 다 망합니다요. 덕이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낮에 곡간지기가 하는 말을 들었다며 곡간에 남아있는 곡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했습니다. 또한 김선비가 며칠 전 읍내의 땅 문서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하인의 목격담까지 전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재산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덕이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차분하게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덕이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랑채 그 여자가 들어온 뒤로 닭들이 알을 낳지 않고 외양간 소들도 여물을 먹지 않습니다. 미물들도 집안의 기운이 기운 것을 아는 게지요. 마님께서 나서지 않으시면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질 것입니다. 충직한 하인의 피를 토하는 심정의 호소가 박씨 부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덕이네가 돌아간 후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 아래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가계부를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콩나물 갑 한 푼까지 꼼꼼하게 적혀있는 그 장부에는 수십 년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땀 흘린 여인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장부를 가슴에 품으며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음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인내와 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박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썰렁한 냉기가 몰려왔습니다. 곡식 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곳은 텅 비어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항아리들은 텅텅 빈 소리를 냈습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박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여인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장수와 같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채 쪽을 바라보니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술판을 버리고 이제야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저 헛된 불빛을 끄고 다시금 정갈하고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사랑채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하는 하인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하고 단호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선비는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는 화선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방 안에는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았으나 머리맡에 놓여 있어야 할 꿀물은 보이지 않고 미지근한 맹물 한 사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이놈들이 정신이 나갔나 하며 혀를 찼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기척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엄숙했습니다. 화선도 부스스 일어나 배가 고프다며 밥상을 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문이 부서져라 달려와 상을 차렸을 하인들이었지만 오늘은 대답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선이 짜증을 내며 방문을 벌컥 열었을 때 마당에는 찬바람만이 찬란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안채 쪽으로 모여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랑채 쪽은 마치 버려진 집처럼 적막했습니다. 김선비가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마루로 나와 하인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이, 돌쇠야. 아침상이 왜 이리 늦느냐 하고 호통을 쳤지만 돌쇠는 쭈뼛거리며 눈을 피할 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태도가 평소와 다름을 느낀 김선비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박씨 부인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무명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회초리 대신 낡은 장부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부터는 집안의 법도가 조금 바뀔 것입니다. 곳간이 비어 더 이상 낭비할 재물이 없으니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높낮이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김선비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선비는 얼떨결에 입을 다물었고 화선은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냐며 따지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화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랑채 아궁이의 장작을 줄여라.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채 밥상에는 고기 반찬을 줄이고 텃밭에서 난 채소 위주로 올리도록 해라.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 마님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털어내고 안주인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선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김선비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으리, 저 여자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제가 풀만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며 악을 썼지만 김선비는 박씨 부인의 당당한 태도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집안을 지켜온 안주인의 권위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돌아서서 다시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화선의 비명 섞인 불평과 김선비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술이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한 아픈 처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마당에 선 김선비는 갑자기 들이닥친 한기에 몸을 떨었고 이것이 단순한 날씨 탓만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되었고 박씨 부인의 조용한 복수는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뚝 끊긴 것을 의아해하며 김진사 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철없는 김선비와 욕심 많은 화선이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제 발로 물러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갈 때마다 사랑채의 낡은 문짝은 비명을 지르듯 삐그덕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터운 소미불과 뜨끈한 아랫목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지금 김선비가 누워있는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젖은 나무가 들어가 매캐한 연기만 피어오를 뿐 온기는 방바닥을 덮이지 못하고 굴뚝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화선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으며 그녀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불평이 터져나와 김선비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점심상이 들어오자 화선의 비명소리가 다시 한번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상위에 올라온 것은 거친 보리밥 한 그릇과 시어머니가 먹다 남긴 듯한 묵은 김치, 그리고 건더기가 거의 없는 맑은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은 온데간데 없고 그야말로 승려가 먹어도 부족할 법한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화선은 숟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걸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냐 라고 악을 썼지만 밥상을 들고 온 어린 하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님께서 곳간 사정이 어려우니 아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김선비는 민망함과 배고픔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사실 그 역시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지경이었기에 화선이 내던진 숟가락을 주워 국물이라도 떠먹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있다가 안채에 가서 호통을 칠 터이니 일단은 욕이라도 하세라며 화선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화선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벽을 향해 돌아누워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김선비는 식어가는 보리밥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랑채의 냉기는 더욱 심해져 입김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지시로 잘 마른 장작은 모두 안채의 아궁이로 들어가고 사랑채에는 물기가 덜 빠진 생나무만 배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머슴이 억지로 불을 붙이려 애를 썼지만 매운 연기가 방 안으로 역류하여 들어오는 통에 김선비와 화선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기침을 해대야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그을음 냄새로 찌들었고 곱게 단장했던 화선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 마치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운 몰골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연기를 피해 캔마루로 나왔다가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 굴뚝에서는 뽀얀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열린 방문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안채 마당에는 하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느라 활기가 넘쳤습니다. 구수한 콩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자 김선비의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고 그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따뜻한 방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참다 못한 화선이 김선비에게 달려나와 돈을 내놓으시오. 읍내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따뜻한 여관에서라도 자야겠소 라며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의 주머니는 이미 텅 빈 지 오래였고 엽전 한 뼘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선은 양반이라더니 개털이네
라며 독서를 퍼부었고 김선비는 그녀의 표독스러운 눈빛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순종적이고 애교 넘치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눈이 먼 낯선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안방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도와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부엌 어멈을 불러 오늘 저녁에는 시래기 죽을 쑤어라. 양이 부족하니 물을 많이 부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엌 어멈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압류, 압류, 없는 살림의 죽이라도 감지덕지 해야지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은 박씨 부인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동안 화선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극적인 태업은 그 어떤 회초리보다도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배고픔은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랑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선은 이제 화를 낼 기운도 없는지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김선비는 체면을 버리고 부엌으로 가서 누룽지라도 얻어올까 고민하며 문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인들이 알아서 야식을 대령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얹혀 사는 식객이 된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이야, 사랑채의 이불 호청이 더러워졌을 테니 가져오너라. 빨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김선비는 그 소리에 반색하며 아내가 마음을 돌렸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네가 돌아와 전한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마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손이 부족하여 사랑채 빨래까지 해줄 여력이 없으시다 합니다. 새 호청을 내어줄 수도 없으니 빨아서 쓰시라고 하셨습니다. 빨래터에 물을 길어다 놓았으니 직접 하시면 됩니다. 화선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이 엄동설 안에 빨래를 하라고? 그녀는 김선비를 쳐다보며 당신이 하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선비 체면의 빨래라니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미루다가 더러운 이불을 그냥 덮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벼룩에게 물려 밤새 몸을 긁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는 탄한 눈으로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안채 뒤편의 장독대를 서성거리다가 박씨 부인이 정성스레 닦아놓은 항아리들을 보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항아리 안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것들은 모두 박씨 부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집안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화선이 들어오기 전 아내가 차려주던 정갈한 아침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따끈한 밥에 갓 꺼낸 김치 하나만 있어도 꿀맛 같았던 그 시절이 천국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선은 아침부터 짐을 싸겠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는 하루도 못 살겠어. 내 비단옷이랑 폐물을 다 내놔. 그녀는 김선비가 선물했던 폐물들을 챙겨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롱을 열어보니 폐물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술값으로 이미 다 써버린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날 속였어. 부자라더니 다 거짓말이야. 라며 김선비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김선비는 묵묵히 그 매를 맞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김진사댁 사랑채가 흉가가 다 되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들도 사랑채 쪽으로는 짖지도 않고 피해간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습니다. 반면 안채는 박씨 부인의 알뜰한 살림 덕분에 다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헛된 지출이 사라지자 곳간에는
다시 곡식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하인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은 박씨 부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집안을 재건하고 있었으며 사랑채의 두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된 이방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비의 옛벗이 한양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선비의 학문과 인품을 존경하던 선비였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보러 먼 길을 온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너무나 반가워 버선발로 뛰어나갔지만 친구를 맞이할 사랑채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쓰레기장처럼 어지럽혀져 있었고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게다가 화선은 머리를 산발한 채 구석에서 밥그릇을 긁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예전에 그 맑고 고고하던 기상은 어디 가고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친구는 차마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혀를 찼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정갈한 다과상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손님에게 예를 갖추었고 따뜻한 차와 유과를 대접했습니다. 친구는 박씨 부인의 기품 있는 모습에 감탄하며 부인께서는 여전하시구려. 집안의 중심이 굳건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비를 향해 자네는 복을 걷어차고 화를 불러들였네. 자네 부인의 발 뒤꿈치만 한 여자라도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네라고 쓴소리를 남기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선비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친한 벗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술을 찾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실 돈도 없었거니와 술로도 달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선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는 이제 소름 끼치는 소음으로 들렸고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천박함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조강지처를 벌이고 이 고생을 자초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화선은 끈질기게 김선비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안채에 가서 쌀이라도 좀 훔쳐와요.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라고 닥달했습니다. 김선비가 어찌 선비가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라고 거절하자 화선은 선비가 밥 먹여줘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라며 김선비의 갓을 잡아당겨 망가뜨렸습니다. 가끈이 끊어지고 갓이 바닥에 뒹구는 모습은 김선비의 무너진 권위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갓을 주워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가오는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며칠 후면 시아버님의 기일이었는데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예년 같으면 김선비가 충문을 쓰고 제기를 닦으며 정성을 쏟았겠지만 올해는 박씨 부인이 혼자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쌀을 골라 씻고 북어포를 다듬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랑채 쪽에는 제사에 관한 어떤 기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김선비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이자 그가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음을 알리는 통보였습니다. 김선비도 달력을 보며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심 박씨 부인이 찾아와 제사 준비를 하셔야지요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안채로 건너가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밥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이 되어도 안채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문 밖에는 제사를 알리는 금줄도 치지 않았고 조용하게 내부적으로만 준비하는 눈치였습니다. 김선비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고 김진사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였습니다. 아름다운 설경이었지만 택감이 떨어진 사랑채에는 재앙과도 같은 눈이었습니다. 화선은 추위를 못 이겨 이불을 둘러쓰고 벌벌 떨면서도 김선비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놈을 만나 내 인생이 꼬였다느니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겠다느니 하는 악담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선비는 화선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이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던 박씨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 너무 상심 마십시오. 라며 내밀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 그는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지만 아버님의 제사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선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요? 이 눈 속에 나만 두고 가지 마요. 가서 쌀이나 좀 얻어오란 말이야. 그녀는 김선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김선비는 처음으로 화선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거라. 오늘은 아버님 기일이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막아서느냐. 김선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화선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던 유약한 늙은이가 아니라 잠시나마 예전에 호랑이 같던 김진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이 수북이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안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발을 옮겼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지고 있는 듯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선비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그에게 환영받지 못할 손님이라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박씨 부인이 그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문전박대하여 쫓아낼 것인가?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앉은 까마귀만이 그를 내려다보며 까악까악 울어댈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김선비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한방눈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은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서는 김선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이미 제사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은은한 향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에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병풍 앞에는 조상님들의 신위가 엄숙하게 모셔져 있었고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며 마치 김선비의 죄를 낱낱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갯마루 끝에 서서 버선발을 꼼지락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죄를 지어 쫓겨난 아이가 집에 돌아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안채의 하인들은 주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반갑게 맞이하거나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묵묵히 제사 준비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박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눈처럼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단정한 쪽을 쥐고 비녀를 꽂았으며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가운 기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쳇마루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눈길을 한번 주고는 하인들에게 제사 시작을 알리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태도에 김선비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고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로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오는 대신 제사상 앞에 놓인 향로의 위치를 바로잡으며 무언의 질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쭈뼛거리며 대청마루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익숙해야 할 자신의 자리가 오늘따라 바늘방석처럼 느껴졌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하인들의 시선이 따갑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못난 후손이 여색에 빠져 집안을 돌보지 못하고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의 속마음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술잔을 잡은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 술이 바닥에 몇 방울 튀기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말없이 젖은 행주를 가져와 바닥을 닦아낼 뿐 남편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김선비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대문 쪽에서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려와 고요를 깼습니다. 이 문 열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그것은 다름 아닌 화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추위했던 화선이 이성을 잃고 안채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채 캥겹에 비단옷만 걸치고 있었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중에 첩실이 난동을 부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었기에 좌중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나가 화선을 막으려 했지만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드는 그녀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선은 하인들을 뿌리치고 대청마루 앞까지 뛰어 올라와 제사상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기 떡이랑 고기가 쌓여있네. 나한테는 썩은 밥을 주더니 조상 귀신한테는 진수 성찬을 바쳐?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폐륜에 가까웠고 그 자리에 있던 친척 어르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경악했습니다. 김선비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선은 급기야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대청마루로 뛰어올라 제사상 위에 떡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이것은 조상님에 대한 모독이자 집안의 법도를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던 박씨 부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화선의 손목을 낚아채며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더러운 발을 들이미느냐. 조상님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 박씨 부인의 소나기 힘은 평소에 그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셌고 서슬퍼런 눈빛의 화선은 기가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이 부정한 것을 끌어내어 대문 밖으로 내치지 않고 그녀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멍하니 서 있던 머슴들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화선을 제압했습니다. 화선은 발버둥치며 김선비를 향해 나으리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날 죽이려 해요. 라고 애원했지만 김선비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화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선비의 입에서도 분노의 찬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않게 하라. 머슴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화선의 비명소리가 눈 내리는 밤하늘로 멀어져 갔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제사상은 엉망이 되었고 분위기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선비는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차마 고개를 들어 아내와 조상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장의 권위에 대한 애도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놀란 친척들과 하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허나 제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니 잠시 정돈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부정을 탄 음식을 물리고 새 음식으로 상을 다시 차리게 했습니다. 그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능력에 친척들은 혀를 내두르며 역시 김진사댁의 며느리는 다르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박씨 부인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인내심으로 자신을 기다려 주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잔을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말은 질책보다는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는 엄중한 격려에 가까웠습니다. 김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다시 시작된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온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리고 충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가 흘리는 눈물은 제사상 위로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상님들이 노여움을 풀고 못난 자손을 굽어 살피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뒤에서 묵묵히 절을 올리며 집안에 닥쳤던 큰 파도가 드디어 지나갔음을 느꼈습니다. 제사가 모두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김선비에게 술을 권하며 뼈 있는 한마디씩을 던졌습니다. 자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하네. 자네 부인이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걸세. 김선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명심하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술맛조차 느낄 수 없었고 오직 부끄러움과 후회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선이 있던 사랑채는 불이 꺼진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곳은 이제 김선비에게 가고 싶지 않은 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하인들도 물러간 늦은 밤, 안방에는 부부만이 남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김선비는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귀신에 홀렸던 모양이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용서는 제게 비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과 이 집을 지키는 가택신들에게 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지요. 박씨 부인은 장롱에서 깨끗한 이불을 꺼내어 남편의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사랑채는 냉골이니 당분간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 말은 남편을 다시 안 채로, 즉 가족의 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우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화려한 요와 이불을 덮고 잤지만 마음은 늘 춥고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덮은 무명 이불은 비록 소박하지만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이 평범한 행복을 왜 걷어차려 했는지 자책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김선비가 눈을 떴을 때 박씨 부인은 이미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마루로 나갔는데 마당의 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사랑채 쪽을 바라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하인들이 드나들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선이 남기고 간 잡동사니들과 화려한 가구들이 마당 한 구석에 쌓여 태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물건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들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무한 욕망의 껍데기들이었습니다. 덕이네가 다가와 김선비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으리 사랑채 청소를 다 마쳤습니다. 그 여자, 아니 화선이가 쓰던 물건들은 어찌할까요? 김선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태워버려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태워버려. 그리고 방에 쑥을 피워 나쁜 기운을 몰아내도록 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우유부단함은 사라지고 다시 집안의 주인으로서의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환하게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선비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화단을 복구하기 위해 삽을 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는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그 어떤 비단옷을 입은 모습보다 듬직해 보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박씨 부인은 새참으로 따끈한 국수와 김치를 내왔습니다. 김선비는 마루에 걸터 앉아 국수를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맛이 참 좋구려. 내 평생 먹어본 국수 중에 제일이요. 그의 칭찬에 박씨 부인은 시장이 반찬이지요.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는 없어도 금이 간 곳을 떼우고 더 조심스럽게 다루면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진사 댁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제 제사 때 그 첩실이 쫓겨났다며 박씨 부인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다더구먼. 역시 조강지처가 최고여.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현명함과 결단력을 칭송했고 김선비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김진사댁은 다시 예전의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김선비는 말끔하게 정리된 사랑채 갯마루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몇 달 동안 먼지 속에 방치되었던 책이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다시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 현누르, 황, 낭낭한 글 읽는 소리는 김진사 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안채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붉게 물든 노을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선은 그 후로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읍내 주막에서 일한다는 소문도 있고 다른 남자를 따라 멀리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김진사댁 사람 중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김선비가 알았던 홍역처럼 아프지만 지나가야만 했던 시련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김진사댁에는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온기가, 시끄러운 노랫소리 대신 평온한 글 읽는 소리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 김진사댁의 기둥은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김진사댁의 기와 지붕 위로도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수북이 쌓여있던 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언 땅을 뚫고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마다 꽃망울이 터져 그 그윽한 향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으니 이는 마치 김진사 댁에 다시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전령과도 같았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어깨도 펴지고 집안 곳곳에서는 활기찬 기운이 감돌아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항아리들은 반질반질 윤기를 더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곳간에는 다시 곡식 가마니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고 바닥을 드러냈던 쌀독에도 하얀 쌀알들이 소복하게 쌓여갔습니다. 이는 박씨 부인이 지난 몇 달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김선비가 헛된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아내의 뜻을 따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은 다시 풍성해진 곳간을 보며 안도했고 주인마님의 지혜와 뚝심에 존경의 눈빛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비단 옷을 찾지 않았으며 소박하지만 정갈한 무명 옷을 입고 사랑채 갯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글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책장을 넘기기 바빴으나 마음의 안정을 찾은 뒤로는 글귀 하나하나가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 문득문득 고개를 들어 안채 쪽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태를 부리던 화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묵묵하고 단단한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껍데기에 홀려 알맹이를 보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선비는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내려와 텃밭을 가꾸고 있는 박씨 부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느라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는데 김선비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남편의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보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체면 상하게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인들이 보면 흉을 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타박이 아닌 은근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김선비는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는데 내 그동안 부인 혼자 고생시킨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답하며 서툴게 호미를 받아들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덕이네와 부엌 어멈은 부엌 창문 너머로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나으리가 호미질을 다 하시네.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주인이 제자리를 찾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끼니 아랫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화목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예전에 살벌했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집안 구석구석을 감싸 안은 듯 훈훈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김진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더라. 박씨 부인의 내조가 정말 대단하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손가락질을 받던 집안이었으나 이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모범적인 가문으로 칭송받게 된 것입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김선비의 변화를 교훈 삼아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집안에 불화가 생기면 박씨 부인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럴 때마다 서로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제일이지요. 라며 겸손하게 웃을 뿐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느 날 저녁, 김선비는 사랑채가 아닌 안채 대청마루에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갓 캐낸 냉이로 끓인 향긋한 된장국과 두릅대침,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산해진미는 아니었지만 정성과 자연의 맛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하,
정말 시원하고 구수하구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소. 라며 감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입니다. 많이 드시고 기력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화선이 옆에서 떠들썩하게 노래를 부르고 아양을 떠느라 진정한 대화를 나눌 틈이 없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낮에 읽었던 책의 구절을 이야기해주고 박씨 부인은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 이야기를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공유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그들의 대화에 운치를 더해주었고 방안을 비추는 등잔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렸던 부부의 정이 다시금 새록새록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씨 부인은 부엌에서 따뜻한 숭늉을 한 대접 떠와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구수한 숭늉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김선비는 두 손으로 대접을 감싸주며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숭늉을 한 모금 마신 뒤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그동안 헛것을 갰느라 참으로 어리석었소. 이리도 편안하고 좋은 것을 두고 왜 그리 밖으로만 돌았는지 모르겠소. 그의 눈에는 회한과 함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등을 덮어 주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니 앞으로 잘 사시면 됩니다. 밤이 깊어가자 빗소리는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선비와 박씨 부인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장독대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마치 고난을 이겨낸 부부에게 보내는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 다시는 부인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소. 남은 생은 오직 부인과 이 집안을 위해 살겠소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 첫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장날, 김선비는 하인을 데리고 읍내 장터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기생집이나 술집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필요한 농기구와 서책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김선비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하며 인사를 건넸고 김선비는 점잖게 답례를 하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비단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운 색깔의 옷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게로 들어가 가장 은은하고 기품 있는 옥색 비단을 한 필 샀습니다. 화선에게 사주던 화려하고 요란한 것이 아닌 박씨 부인에게 딱 어울리는 단아한 색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선비가 옥색 비단을 내밀자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서방님, 살림도 빠듯한데 어찌 이런 귀한 것을 사오셨습니까? 라며 타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헛기침을 하며 그동안 고생한 부인에게 옷 한 벌 해주고 싶었소. 내 마음이니 받아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비단을 가슴에 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과 존중이 담긴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오랜만에 바느질 바구니를 꺼내어 남편이 사온 비단으로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곁에서 책을 읽다가 가끔씩 아내의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것이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사각사각 옷감 스치는 소리와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어우러져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계절은 흘러 여름이 되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댁 앞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자랑했고 곳간에는 뱃살이 가득 차 넘쳐날 지경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알뜰한 살림 덕분에 집안의 재산은 예전보다 더 불어났고 김선비의 학문도 깊어져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은 단순히 부유한 집이 아니라 덕망과 품격을 갖춘 명문가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찐 고구마와 동치미를 나누어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늙은 하녀 덕이네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오는구만요. 마님 복입니다. 마님 복이라며 주름진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 덕이네가 곁에서 도와준 덕분이지. 라며 공을 돌렸고 김선비는 허허 모두가 내 덕 아니겠는가 라며 농담을 던져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 대신 가족과 어울릴 줄 아는 여유와 넉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박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단속을 하고 아궁이의 불씨를 확인하고 외양간의 소들이 잘 자는지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더욱 단단히 땅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돌이었던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남편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서방님. 김선비는 잠결에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부인도 고단할 텐데 어서 자구려. 고맙소. 늘 고맙소. 라고 웅얼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미소를 머금고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먼 옛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던 그 산골 마을의 기와집 이야기. 남편이 잠시 한눈을 팔아 위태로웠던 그 집은 지혜롭고 강인한 아내 덕분에 다시금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지키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김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매일 저녁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행복의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오래오래 빛났다고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새들도 잠들고 물소리만 나직이 들리는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김진사 댁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꿈속도 포근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